현기증이 나고 휘청거리고 막 자기 주의가 달라질 것 같은 비현실감과, 그리고 손발이 저리고 막 몸이 떨리고 돌발적으로 막 열도 나왔다가 막 냉감 현상이 오다가 이래서 막 실신해서 죽을 것 같고 막 사고가 일어날까 봐 공포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작이 없는 시기에도 또 왜 생기지 않을까 하는, 한번 당한 사람들은 예기 불안이라는 거, 또 다시 이런 게 나한테 언제 중요한 시기에 가다가 페르만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얼마나 공포와 불안이 와. 그러니까 그걸 예기 불안이라고 그래요. Expectation Anxiety.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이 악화되는 형태를 시작되는데, 짧게는 한 10분에서 20분에서 이런 현상이 확 오다가 보통 30분 정도를 간대요. 이런 게 가다가 빠르게 가다가 또 서서히 다운되고 대개 주 2회 정도 나타나는데, 이것은 유전도, 또 주위의 환경, 또 정신적 요인 이런 데서 발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주로 청년기에 나타났을 때는 이게 만성적으로도 간다는 거야. 그리고 환자의 30, 40%는 회복될 수가 있는데, 만성화 되시면 회복돼도 40에서 80%는 우울증으로 가는 거야. 우울증. 우울증이 엄청 무섭다는 것도 이제 그 사회복지 거기에서는 또 자세히 이제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중독에서도 약을 먹고 후유증이 오는 게 우울증이 많이 와요. 그래서 우울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돼요. 우울증이 막 자살까지 하는 그 무서운 병이라는 거 알죠? 지금 이런 형태가 생기는 거야. 그리고 20에서 40%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약만 먹어갖고는 안 되니까 마약성이나 술을 섞어 먹어. 이래야 좀 빨리 가라앉는 것 같고 두려움이 없어져. 그러니까 여기서 무서운 건 뭐냐면 그걸 섞어 먹는데 치명적이라는 거야. 절대 술을 먹으면 안 돼. 이 공황장애 증상이 있는 사람은 술 먹으려면 절대 못 먹게 하고, 이러니까 몰래 다른 걸 섞어 먹어. 그래서 이따가 이제 치료제에서도 그게 마약성 치료제가 있고 비마약성 치료제가 있어요. 이제 그걸 구분해서 어느 때 이렇게 하는 것인가를 이게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의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그렇고, 환자가 딱 와서 상담해서 이거는 공황장애다 아니다를 판단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도 다 할 수 있어. 뭐를 알면 DSM-5라는 정신건강진단에서 쫙 이러이러한 상황일 때, 이러이러한 상황을 뺐을 때 이런 일이 몇 개월까지 일어나면 이건 공황장애다 하고 진단하는 진단표가 나와. 이것이 미국에서 책자를 만들어서 최근 거 2018년에 만든 아스파라는 데서 DSM-5가 나와 있는 데서의 이 공황장애가 나와 있는 이 항목에 해당되면 이 사람은 이 여러 가지 중에 5가지 이상의 증상이 나오면 이거 공황장애다,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알면 남한테 얘기를 들어보고, 부인이 그랬던 자식이 그랬던 얘기했을 때 딱 들어보고 우리가 이걸 알면 당신 공황장애 빨리 병원 갑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의사도 이거를 보고 경험에 의해서 의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먼저 13가지를 쭉 나와요. 거기 쭉 나온 게 그 13가지를 일일이 읽지 않겠는데, 아까 얘기한 거를 다 여기에서 바로 국제적으로 유엔에서도 미국에서도 다 이걸 정해놓은 거, 우리나라도 이걸 받아서 이것으로 모델을 한 게, 이게 지금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알고 있는데, 내가 공부할 때도 DSM-4로 배웠어. 5는 지금 최근에 이제 막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최근에 지금 대학생들이 배우는 걸 알게 되는 거야. 이거 공부를 하면요, 그게 새 사회복지 학문 정신의학에서 지금 내가 이걸 공부해서 요점을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료가 여러분들한테는 앞으로 5년 또 계속 써먹는데, 자, 처음에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장박동수가 증가한다, 몸에서 막 열이 난다, 세 번째 몸이 떨리고 후들거린다, 숨이 가쁘고 답답한 느낌이 온다, 씩씩할 것 같다. 이 13가지는 쭉 읽는 거예요. 이거 지금 시간상 다 안 읽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쫙 일어났을 때 맨 마지막에 13번째 죽을 것 같은 공포까지 일어나는 거,
여기에서 이런 것이 있을 텐데 이 열쇠가지 중에는 다른 것도 다른 병에 의해서도 이런 현상이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공황장애인지 다른 병인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적어도 1회 이상 발작 이후에 1개월 이상 또 다음에도 똑같이 이런 일이 일어난다든가 중복해서 일어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통제를 절대 할 수가 없다. 통제를 잃어버리거나 심장 발작이 일어나거나 이런 것들을 느낀 거. 그 다음에 약을 먹고 물질, 마약을 먹어도 이런 현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남용물질이나 치료약물 다른 걸 안 먹은 상태에서 이런 일이 발생돼야 된다. 그래서 생리적 효과나 다른 의학적인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상선 기능항진증이나 심폐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가끔 이런 것도 일어나지만 그런 경우를 제외했을 때 이런 현상이 나면 이거 공황장애. 알았죠? 이런 식으로 이것을 기준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장애가 다른 장애가 아닌 것으로 더 설명하지 않을 때 이건 공황장애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 그래서 특히 우리가 월남전 갔다 오고 막 그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많이 생긴다 하는 것처럼 거기에서도 이런 현상이 막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런 외상성 사건에 대한 기억에만 또 관련돼서 관계되지 않은 경우가 이렇다. 이런 식으로 그런 외의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증상을 알았을 때 우리가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통 치료는 우리가 어떤 이 환자가 이 병의 개념과 발작 증세에 대해서 정확하게 먼저 알게 해야 돼. 공황장애는 이러이러한 병이 있으니까 이런 게 오더라도 겁을 먹지 말고 공포하지 말고 환자가 오해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이 편견을 바로잡아주는 어떤 인지적인 치료나 공포의 대상이 되는 어떤 장소나 특별한 상황 같은 게 발생됐을 때 불안감 없이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또 이렇게 이런 것을 이제 상담에서 행동치료법이라고도 하고 또 질병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환자 자신이나 가족에게 다 알게 해서 이런 일일 때 어떤 조치를 하고 불안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갈등을 일으키는 어떤 정신치료에 접근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알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정신건강론에서 많이 다루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마약이니까 우리는 여기서 정신건강에서 교재에 안 나오는 추가적인 치료법을 어떤 치료약을 먹었는데 그 치료가 어떤 우리가 중독성 마약에 관계되는 치료약인지 아닌지 그걸 알고 추가로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이제부터 이제 치료제를 들어가 보겠어요. 그러면 치료제가 어떤 것이 치료제가 있는가? 첫 번째, 약물 치료를 먼저 하는데 우리가 아까 우울증 얘기할 때도 우울증에 심했을 때 먹는 약을 우울증에 대항한다 해서 항우울제 약품이 많아요. 이것들이 거의 다 이것도 모든 불안 장애 이런 공황장애에도 다 해당되는 약을 공통적으로 쓸 수 있어. 그럼 항우울제가 어떤 거냐? 우울증은 뭐냐면 제가 이제 이따가도 시간이 남으면 이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해서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좀 더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세로토닌이 딱 나와서 재흡수가 돼서 없어지고 자꾸 마약으로 인해서 이걸 발생이 안 되면 우울증이 생겨요. 그러니까 항우울제는 뭐야? 이거를 해서 재흡수가 안 되게 억제제를 주는 거. 이게 SSRI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이 뇌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해서 공황 증상을 완화시키고 치료하는 방법이 항우울제 이용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외워둬야 돼요. 공황장애 하면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이것도 이따가 이제 내가 저기 마약류 종류에서 우리 박 박사도 한번 쭉 했을 때 읽고 넘어갔고 거기서 마약만 얘기했지만 향정신성 의약품에서 요런 벤조디아제핀계 이러고 그냥 넘어갔어. 이것이 무슨 약물이냐? 바로 효과가 빠르게 우리가 이런 현상이 나면 이걸 갖다 딱 먹으면 효과가 빠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의존성이거든요.
그만큼 마약성에 가까운 약물이 항전시성 의약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서 처방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오래 먹으면 안 되는 짧게 먹고 말아야 되는 약이 있고 장기적으로 계속 꾸준히 먹는 거는 비마약성 제품으로 중독이 덜 되고 근데 좀 완만하게 되겠지 치료가.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돼요. 거기서 세 가지 벤조디아제품계는 세 가지 자낙스 여기 가로치는 아프라졸람 이런 것들을 외워두세요. 아프람졸람, 크로나제팜, 디아제팜 앞에 있는 건 자낙스, 리보트릴, 발리움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약물이면 원료 대통을 얘기하는 거고 어느 거는 약 제목을 얘기하죠. 회사에서 나오는 약 이름 이에서 두 가지를 가로치고 한 거예요. 세 가지 아프라졸람, 크로나제팜, 디아제팜 이 세 가지는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나중에 마약류 종류를 또 다시 한번 강의를 할 때 이게 뜬단 말이야. 그럼 아 이건 공황장애 치료약이구나. 그 중에서 벤조디아핀의 약물이구나. 이 정도는 우리가 마약을 공부하는 사람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거는 급히 막 딱 했을 때 효과를 빨리 잡아줄 때 딱 쓰는 거야. 우리가 마약 중독에도 치료 병원을 하면 금단 현상 때문에 최고로 심한 걸 빨리 금단을 잡아주려면 약한 마약을 쓴다 그랬죠. 분명히. 그죠? 왜냐면 일반 마약을 써도 이 금단 현상을 못 잡아. 그러니까 센 마약이면 약간의 마약을 써서 금단 현상이 천천히 줄게 돼서 21일 내에서만 금단이 세니까 완화시켜주는 거예요. 그걸 오래 못 쓰는 거야. 그래서 그런 그 약 처방에 의해서 의사들이 쓰는 것처럼 이것도 똑같이 중독 현상이 일어나고 금단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잘 써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인지, 이거 이제 자세한 건 조금 이따 얘기할 거예요. 인지행동 치료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심리 치료야. 이런 사람들이 공황 발전에 대해서 아까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게 하고 왜곡된 생각을 인식시키고 교정시키는 방법을 하고 불안 증세를 조절하는 방법이나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이런 거 특히 아까 얘기한 과도한 알코올을 같이 먹는 걸 피하게 하고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자꾸 술을 찾게 돼. 불안하고 이러니까. 그 다음에 커피. 우리가 카페인도 자주 먹게 돼. 이게 각성제야 카페인도. 근데 카페인도 섭취를 줄이게 해야 돼요. 이 공황 장애자들은. 그래서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심박수 증가나 공황 증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서 절대 못 먹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좀 더 자세히 들어갑시다. 벤조디아 제품 약물은 급성 공황 발작이 빠른 효과가 일어날 때 주는 건데 아까 얘기한 자낙스는 하루 0.75에서 4mg 정도로 일반적인 치료량이 용량이 정해져 있어. 자낙스는 마약도 마찬가지지만 빨리 일어나는 건 뭐예요? 감감기가 짧죠? 짧은데 우리가 어느 약을 줄 때 여러분들한테 하루에 3번 먹으셔. 하루에 한 번만 먹으셔. 이런 약들 있죠? 이게 바로 그 차이예요. 감감기가 짧은 건 하루에 3번씩 먹게. 이거는 급히 효과가 팍 나지만 짧게 떨어지니까 또 먹어야 돼. 근데 하루에 한 번 먹는 거는 서서히 지속성을 오래 가면서 좀 약해. 그 대신 중독이 덜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거에 의해서 약 처방에 일어나는 게 우리가 약을 타 먹을 때도 똑같아. 그래서 하루에 3-4번. 그래서 FDA에서 딱 정해져 있어. 공황장애 치료에 하루 최대 10mg까지는 먹는다. 그 이상을 먹으면 안 된다. 그럼 중독 마약으로 변한다는 뜻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는 게 이제 우리가 공황장애를 알고 들어가야 돼. 그리고 리버트릴이라는 걸 아까 얘기했처럼 방광기가 길어서 하루 한두 번만 먹어도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금당 증상이 상대적으로 적어. 그렇기 때문에 약 끊기가 편한 장점이 있어.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급성 막 심하지 않으면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완만한 약을 먹고 중독이 안 걸리는 약을 처방해 주도록 노력해야 되고, 근데 야 이게 도저히 안 됐습니다 하면 의사도 할 수 없이 흘러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똑같아요. 우리 진통제 펜타닐까지 들어가는 거 뭐야? 암 환자가 아파서 못 참겠어. 그러니까 비마약성 진통제에서 마약성 진통제로 넘어가고 또 강한 펜타닐까지 넘어가는 거야. 그리고 3-4시간 만에 진통제가 끝나는데
이 펜타닐을 한번 딱 붙이면 하루를 올라이트 자도 서서히 흡수가 돼서 안 아프게 해주는 거야. 근데 이걸 한 번에 막 가루타서 먹거나 태워서 흡수해버리나 그 양이 그냥 과대하게 서서히 힘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죽어버리고 큰 무리가 발생돼요. 이래서 모든 걸 알아야 된다. 알고 먹어야 된다. 그리고 발리움이라는 것은 잔악수 1mg은 발리움 10mg에 해당되는 효과죠. 잔악수가 그만큼 세다는 거야. 이 발리움이라는 건 10배 정도가 되는 약효가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mg 대신 10mg을 먹어야 그만큼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세 가지 나중에 마약 종류를 얘기할 때 내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세 구조로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항우울제에 대해서 들어가면 SSRI라는 게 바로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라고 불러. 그러니까 우리가 세로토닌을 억제시키고 나오게 하고 이걸 조절해 주는 거야. 그 다음에 SNRI라는 건 S는 세로토닌, N은 노르에피네프린. 요거 재흡수 억제제. 요 두 개를 조종하는 거야. 세로토닌과 부신에서 만들어지는 노르에피네프린. 여러분 저번에 그랬죠? 내가 뭐가 편안간에 위험이 있어서 엄마가 애기 딱 보호하려면 막 급한 힘이 확 발생되는 거, 에너지가 확, 이게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에너지가 확 생기는 거야. 힘이. 이게 다른 실질적인 사랑의 호르몬이 발생됐을 때도 이런 것이 있지만 바로 이 호르몬에서 이런 두 개가 우리 몸에 영향을 줘서 이게 부족하고 조절에 따라서 우리가 병이 걸리고 치료가 되고 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것이 장기적인 치료에는 효과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항우울제를 많이 쓰면서 지금 우울증 환자들이 장기적으로 약 계속 먹잖아. 우리 당뇨나 이거 혈압 약처럼 이 우울증도 굉장히 심각해서 항우울제를 오래 먹어요. 이런 식으로 이 억제제를 병행해서 해요. 그래서 약물에 선택할 때 특히 급성 발작이 심한 경우는 요거만 해도 아까 얘기한 벤조디아제핀계는 그 마약 분류에 나오고 항정식성 의약표에 나오지만 초기에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발작이 심하고 급성 초기에는 이걸 먹는다. 그리고 장기 치료가 필요할 때는 오히려 그걸 먹으면 안 되고 항우울제를 선택한다.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도 오늘 큰 공부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작용은 어느 게 심하겠어? 벤조디아제핀계가 의존성도 심하고 부작용도 심하다. 그러니까 요거는 알고 가세요. 자, 그러면 벤조디아제핀의 금단현상 먹다가 안 먹으면 아까 얘기한 마약 먹다가 안 먹은 것처럼 두통, 어지럼증, 소화장애, 메스꺼움, 식욕저하, 성욕저하, 권태감, 인지기능저하, 기억력 감퇴 다 이게 생기는 거야. 운동신경저하 이런 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반동현상이라는 게 있어. 반동현상. 우리가 마약도 마찬가지지만 약물을 갑자기 중단하면 약을 먹기 전보다 공황 증상이 더 심해져. 약을 먹다가 내가 의지로 끊고 견뎌야지 하고 딱 중단하면 더 심하게 일어나. 그래서 이걸 조절할 때 의사하고 상의해서 해야지 자기 멋대로 하면 절대 안 된다. 의사와 상담하고 치료도 서서히 감량해서 주고 아까 마약 치료할 때 중독 치료할 때 똑같이 약한 마약을 조금 약을 치료하면서 서서히 치료가야지 금단현상에는 큰 쇼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개인차, 여성차, 또 개인 또 신체적인 차, 나이 차 이런 것들 또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래서 1페이지 맨 앞으로 돌려보세요. 자, 지금 얘기한 것들을 우리가 마약 분류에서 우리가 지나쳤던 걸 한번 보려고 그래요. 자, 이게 여기 잘 안 나오네. 여기는 안 나오네요. 즉, 이걸 컴퓨터를 건드려서 이게 3에서 화면이 이랬고 1에서 옛날에는 저렇게 딱 한 장에 들어오는데 이게 지금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겪고 있어. 그래서 누가 이걸 좀 만들 수 있으면 컴퓨터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일단은 내려봐요.
이게 계속 마약 종류를 저도 한번 작년에 했었고 우리 박 박사도 얼마 전에 했죠. 그럴 때 주로 아편, 천연마약, 합성마약, 각성제, 환각제 이런 거를 쭉 얘기했는데 조금만 올려봤어요. 안 올라가지? 거기에 우리가 요 밑에 보면 향정신성 의약품에서 275종을 여기 나오네. 이거 근데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여기에 나오잖아. 바로 향정신성 의약품 257개 중에 각성제, 환각제, 억제제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뽕, 필로폰 같은 거는 각성제에 해당되고 LSD나 이런 엑스터시, 메스칼린, 버섯술에 인한 환각제 대통 억제제가 바로 여기에 바로 우리가 많이 대표적인 거 바르비탈 염류제라고 하는데 우리가 오늘 얘기한 게 이거였어. 벤조디아제핀 재미는 공황발작 치료제구나. 우리 그냥 읽고 넘어가면서 이상한 영어니까 관심 없어갖고 졸리고 머리만 아팠는데 이럴 때 이렇게 하나하나 알고 넘어가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이거는 남용 효과가 기억력 손상이 하고 호흡기 장애가 있는다고 이래.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약 종류를 알 때 우리가 하나하나 이런 실상에 관계되는 걸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넘겨줘 보세요. 그래서 이 벤조디아제핀은 이거를 먹으면 부작용이 막 취한 것 같아. 우리가 마약을 먹을 때 흐르적흐르적한 것처럼. 자, 그럼 이경규 씨를 생각해보자. 만약에 자기가 공황장애에서 치료제를 약을 먹고 나와서 이랬다. 그럼 우리가 이해해줄, 만약에 그게 옳다고 100% 믿어주면 내 식구라고 이 사람이 약을 먹으면 취한 행동에서 막 감각 상실하고 이래서 그럴 수가 있겠구나. 자기 차가 비슷하고 또 열어봤는데 또 키까지 꽂혀져 있고 그러니까 자기 차인 줄 알고 그냥 나왔다. 단지 나오면 안 되는데 약을 먹고 지키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나왔다는 게 잘못이구나 하고 용서도 해줄 수 있겠네. 이렇게 이해를 해줄 수가 있는 거야. 이게 심한 상태에서 이런 약의 부작용을 안다면 첫 번째 이해해 줄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좀 나쁜 생각을 해서 요즘 하도 마약이 그런 문제가 되니까 요거가 빨리 치료되고 이런 두려움과 공포감을 잊기 위해서 살짝 다른 마약을 섞어 먹었다. 충분히 지금 이 스타나 가요계나 이런 데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봐주는 게 바로 우리 스스로가 판단해 줄 수 있는 거와 또 하나는 그 사람 스스로의 그게 얘기지만 주로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거 외에도 마약성 그게 발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양성 반응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러시라는 거에 대해서 맨 마지막에 내가 시간상 설명을 또 하겠지만 임시 마약류로 결정한 게 러시예요. 그거부터 우리가 좀 넘어가면 맨 뒤에 프린트해 주는 거 있어요. 맨 뒤에 여러분들한테 이거 재미를 위해서 또 시간이 넘으면 내가 못하고 넘어갈 수 있으니까 요거를 먼저 내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어저께 어저께인가? 그저께 저녁하고 어저께 아침에 뉴스를 딱 보니까 이건 내가 바람하나 어제 써서 여기다 첨부시킨 거예요. 맨 뒤에 이걸 이제 내가 뇌로 이 작용을 설명하려고 네 그림까지 다 갖고 왔는데 시간상 오늘 못할 것 같고 계속 맨 뒤로 네 그림은 지금 오늘 설명 못할 것 같아. 시간이 벌써 3시네. 그래서 맨 뒤에 지금 우리가 그거 딱 공부 뭐 봤다 그랬어요 제가? 남성 네? 맨 뒤에 거기 저기 그 뉴스에서 나온 거 남성방에서 섹스하고 마약했다. 남성 전조 수녀방 강남이라는데 서초구에 있대. 서초구에 있는 남성 전조 방에 맨 처음에 마약 먹는 사람을 잡아서 추적하다 보니까 너 누구한테 샀어? 추적하고 들어가 보니까 물고 들어가서 체포했는데 결국 그놈이 23년도부터 홍콩에서 필로폰을 2년 동안 갔다가
이걸 머리 쓴 게 지금 우리가 제일 문제되는 게 뭐예요? 동성애자 커뮤니티가 있대. 거기 방에다 살짝 유혹을 올리는 거예요. 이거는 중독성이 없는 좋은 기분 좋게 하는 거. 섹스에 굉장히 좋은 흥문제다. 이런 비슷하게 이 마약을 파는 애들 그런 식으로 속여요. 이거 마약성이 아니고 중독성이 없는 거다. 그러면 관심을 가져. 그런데다 특히 여자 남자 하는 거 동성애 남자끼리 하면 그런 게 더 혹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머리 잘 쓰는 거지. 영업적 머리를. 그죠? 네? 성공적인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팔아먹고. 그런데다가 일부러 어깨 만들 장소까지 만든 거야. 딱 그러니까 물 좀 주실래요? 남성 수면방에 있으면 남자들끼리만 자니까 여기에다가 이걸 싹 뿌려서 요 마약 러시를 딱 푸니까 요 남자 동성애 사람들이 요걸 먹고 뿅 가니까 남자들끼리 거기서 섹스를 하는 거야. 예? 끝내주는 거지. 걔네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게 계속 그게 결국 조사하니까 거기서 뭐가 남성 수면방. 그러니까 거기서 다 압수를 했는데 많은 양이 나오진 않았어요. 이 사람들한테 파니까 필로폰 70g.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알리고 싶은 건 러시예요. 러시라는 건 처음 들어봤을 거야. 이건 잘 공부 강의도 안 가르쳐요. 근데 이것이 바로 저 마약 분류에서 한 것처럼 임시 마약류 이게 속하는 게 200몇 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러시예요. 이게 2013년에 이거를 그러니까 2013년에 이걸 임시 마약류라고 정해놓고 임시 마약류로 정해놓으면 원료하고 이거를 절대 못해. 이거 밝히면 압수되고 다 징역감이에요. 그래서 임시 마약으로 하는 거야. 그 전까지는 뭐였냐? 이게 미국에서 60년도에 치료약으로 개발을 했는데 이게 마약성이 있고 환각제 역할이 생기니까 이거를 규제하고 못 쓰게 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야 이거는 파티형이고 섹스용 이걸로 둔갑해버린다. 그러면서 이거는 안 걸리고 그 마약에 안 잡혀있고 이거는 큰 중독성이 없다 이러면서 팔아먹으니까 전부 다 호기심에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제가 되고 이것이 위험하고 막 큰 금단 현상 같은 거 부작용이 일어나니까 막 죽기도 하고 큰 건강에 안 좋은 일이 발생되니까 임시마약류를 딱 정해놓고 바로 이래서 러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러시는 흡수 병으로 돼 있어. 병 여기 6병을 압수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뉴스를 딱 들었을 때 아 필로폰 70g하고 신종마약 6병을 입수했다. 아니 마약 러시가 뭔데 6병이 나와? 병이 나와? 액체인가? 바로 이 러시라는 건요. 여러분 이렇게 러시 쳐봐요. 화장품 이름도 러시가 있어요. 이게 수출이 들을 때는 병에다가 화장품이라고 속여갖고 들어와. 일수로. 그래서 우리가 다 화장품 알아. 이게 병으로 액체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6병이 압수됐다. 아 이러면 아 이게 화장품으로 돼서 액체가 돼서 이걸 먹으면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주로 이것을 클럽이나 유흥업소 모과 숙박시설에 쫙 이걸 갖다가 많이 뿌려줘서 요번에 이거 이 49세 홍콩에서 속옷에다가 숨겨서 필로폰에서 그 일수입한 49세 A씨를 포박해서 이 사람들이 추적한 결과 이런 일이 직접 발견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발견이 한번 되면 전국적으로 이런 데를 수배하고 못하게 막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일 하나하나가 생기는 걸 우리가 뉴스에 뜨면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걸 먹으면 심장이나 혈압이나
폐, 간 등 여러 장기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인 흥분을 유도한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많이 뿌리게 되고 잘못된 효과로 알려져 갖고 효능으로 이런 걸 자꾸 찾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약의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최근에 우리가 이 사건을 위해서 러시라는 걸 알았지만 그 전에도 화장품으로 식품으로 위장해서 밀수했는데 옛날에 인천 동항세관에 베트남인이 러시 191병을 밀수입하다가 적발된 사람이었어요. 또 하나는 도미니카 공화국의 국적 남성이 러시 원재료를 해외에서 밀가입하다가 국내에서 제조 유통하려고 하다가 또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요거만 하나 알고 넘어갑니다. 러시 만드는 재료 하고 요거는 알아야 돼요. 알킬 니트라이트 해봐. 쫓아봐요. 알킬 니트라이트 해봐요. 거기 레포트는 알킬 니트리트라고 했는데 읽을 때 니트라이트라고 보통 많이 읽어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자 왜 이걸 알아야 되냐. 우리가 마약을 하는 사람 정도면 알킬 니트리트라 알킬 니트라이트 이 원료 갖고다 걸렸대. 이거는 러시라는 마약을 신종 마약을 만들려고 입수했구나. 자 그럼 요걸 추가적으로 내가 하나 더 준 게 우리가 여지껏 떠들었던 거 아편을 헤로인을 만들 때 뭐가 들어가요? 아편을 헤로인을 만들 때 무수초산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수초산이 인천공항에서 걸렸다. 20kg가 걸렸다. 말통으로 뭐 50톤이 걸렸다. 야 저거 헤로인 우리나라에서 헤로인 만들려고 저걸 수입했구나. 이 정도는 알아야 돼. 그럼 또 코카인을 제조할 때 뭐가 필요해요? 과망간산 칼륨이라는 게 있어야 코카인을 만들어.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돼. 과망간산 칼륨은 일반 화공약품인데 왜 이게 문제가 돼? 바로 코카인을 만들려고 이것들이 왜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 특히 우리가 코카인은 남의 거 가져서 멀어가지고 들어오지도 않고 이거 비싸서 미국에서나 상류층, 중상류층 이상이 하는 마약으로 알았는데 우리는 관계없어? No. 요즘 막 속초항이든 울산항이든 막 1톤, 2톤씩 막 때려 막 8천억 1억어치 들어오는 게 지금 코카인 덩어리예요. 또 걸린 거는 코카인 마약을 바로 제조한 완성품을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게 원료, 그 석회석 시멘트 덩어리같이 막 떡진 것들을 이 통에다 해서 원료를 막 들어와서 여기서 바로 이런 거를 딱 집어넣어가지고 코카인을 만들어. 그걸 막 저기 하우스 막 그 빌려주고 화물 맡겨놓고 하는 거기서 제조하다가 싹 걸렸죠.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이런 일이 막 생기는 거니까 과망간수 칼륨 하면 코카인을 하고 알아야 돼. 또 메트암페타민, 이 필로폰, 뽕을 제조할 때 뭐가 필요할까? 에페드린이라는 거 요걸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지금 얘기한 거 4-5가지는 알아야 우리가 마약대학을 다닌 사람이고 되는 거야. 일반 사람하고 다른 거야. 알았죠? 이런 걸 아셔야 돼. 그래서 하여튼 중독성이 없다. 속이는 거 절대 속지 말아라. 먹으면 안 된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또 뉴스를 어느 날 딱 들어보니까 아니 10대들이 공부 잘하는 약으로 막 사먹는다. 난리가 나서 공부 잘하는 날. 우리는 옛날에 공부 열심히 시험 바르치게 하려고 타임이라는 거고 잠하는 이런 약만 먹어봤지 공부 잘하는 약을 먹어보지도 못해. 근데 이것이 바로 제가 메타암페타민 필로폰 얘기할 때 뭐라 그랬어요? 필로폰은 잠이 안 온다. 정신이 집중이 막 돼서 3일을 앉아도 되고 밥을 안 먹어도 배가 고픈지 모르고 여기에서 힌트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공부 잘하냐. 공부 잘하려면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산만하지 않고 한 곳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전쟁도 겁없이 막 돌진하고 그래서 잠 안 자고 3박 4일 내 2차 대전 독일 얘기한 것처럼 학생들이 이거를 맛을 보면 야, 잠 안 하고 집중도 공부 잘 되는 느낌이 된다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공부 잘하는 약을 팔아먹고 우리 옛날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바카스병에다 이런 거 막 집어넣고
이게 공부하는 잘하는 거니까 야 먹어봐 막 주다가 부모한테 에? 전화해서 돈 뜯어 먹으려다 걸려고 지금 13년이니까 16년 받을까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심각해요. 맨날 틀었다 하면 뉴스가 나와. 아까 저기 정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나도 틀을 때마다 나와. 또 어제는 틀으니까 재벌 상파가 마약 먹고 운전하다가 뭐 사고 내고 난동 부렸다고 또 그래. 그것도 내가 쓸려다 너무 화나가지고 지금 목을 안 썼어. 이런 식으로 막 지방에서도 지금 서울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저 마약 먹고 운전하다가 또 사고 내서 막 난동 부렸다고 또 그러고. 심각한 거야 이게. 그 정도 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금 보이지 않는 많은 일이 일어날 것인가. 자, 그러면 공부 잘 되는 약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봅시다. 공부 잘 되는 거 거기 앞에 표시를 해드렸어요. 저 카피가 앞에 돼 있는 분이 있고 저 중간에 돼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요거는 아까 하던 것 뒤에 바로 연결해. 이거 계속 넘겨봐요. 그래서 아까 하는 거에 바로 다음 거예요. 그러니까 24페이지. 거기에 24페이지. 이거요? 네, 이거예요. 자, 이건 YTN에서 내가 봤는데 또 충북 고원에서도 마약에 취해 차물고 난동을 펴서 체포된 사람이 있고 6월 24일 문제가 10대라는 거예요. 10대 공부 잘하는 약 10대. 근데 이 약을 깊이 들어가 보니까 무슨 약이냐 여러분, ADHD라는 게 뭐냐면 주의력이 결핍되고 과잉 행동을 일으키는 장애를 ADHD라고 해서 Attention Deficit, 이 주의력 결핍, 거기에다가 히퍼액티비티 디솔더, 이게 과잉 행동 장애, 이걸 앞다가 짜서 ADHD. 이것이 통제를 못해. 이것은 어렸을 때부터 나타나는 문제 아동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6살, 7살 저거 참 아주 못 참고 죽겠다는 나이가 대판 치는 게 이런 것이 산만한 애들이 돼버릴 수도 있지만 거의 우리가 이거를 잘 오늘 배워서 제가 ADHD 증상이 있구나, 저건 기본이구나를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아동 청소년에서 집중력을 가지고 오래 앉아 있지 못하고 막 식당에서나 막 이런 데서도 못 앉아 있고 막 일어나서 막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 애들, 그리고 모든 것은 뭐 조별 활동을 하거나 이렇게 집합 활동하고 게임 활동하는데 규칙도 안 따르고 막 혼자 막 이렇게 활동하는 애들, 특히 애들은 배고플 때나 피곤할 때, 스트레스 받을 때 더 이런 현상이 더 자주 일어나요. 그래서 교사나 부모로부터 자주 지적을 받다 보니까 자아 개념이 부정적으로, 자존감이 낮으면서 정서적으로 불안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학업 및 정서 또 또래 관계, 친구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서 사회적인 그 관계 개선을 못하고 살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거의 지금 미국에서도 그렇지만요, 외래건강진료소에서 의뢰하는 아동의 약 50%가 해당될 정도라는 거니까 요즘 우리가 선진화가 되고 점점 이 현대사회에 갔을도 애들이 50% 절반이나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 가장 많은 상담 의뢰를 받는 게 지금 이장애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TV에서도 뭐 여러 여자들 유명하다는 상담가들 나와서 상담하는데 애들 얘기 많이 나오죠? 거의 이거예요, ADHD. 그래서 유병률이 아동들은 대강 5%고 성인의 경우도 옛날에는 아동 얘기만 나오는데 성인이 돼서는 2.5% 정도가 ADHD가 있다.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남녀 비율에서 아동에서는 2대1이고 성인에는 1.6대1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주로 부지 증상을 보이지만 덜 한다는 거예요. 남성이 ADHD가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런 거는 좀 이쪽까지 모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